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국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 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검으로 시험장에 가지 마오 4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A형 3번 문제고요. 제가 이제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평균 걸음수와 체지방 감량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극단값이 존재해서 이 측정 결과표가 이제 시험에는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 뭐 없어도 무관합니다. 극단값이 존재해서 이를 평균 걸음수 순위와 체지방 감량 순위 간의 상관을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체중과 신장 간의 관계 분석에 이용했던 어떤 상관 분석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분석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등위차 상관 어떤 상관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답은 적어놨는데요. 이 체육 측정 평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즉 체육 측정 평가가 한번 이제 개정판이 한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있는 체육 측정 평가 교과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그 과거판에서는 지금 이 정률 상관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등위차 상관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추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키워드나 키 문장이 되는 거는 여기 평균 걸음수 순위와 체지방 감량 순위 간의 상관을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관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과관계보다는 이제 상호관계. A 변인에 대한 B 변인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순위 간의 상관을 보는 거잖아요. 그 밑에는 체중과 신장 간의 관계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위 우리가 척도를 배웠을 때 명목척도 혹은 명명척도,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라고 하는데 이 서열척도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상관분석이 이제 등위차 상관분석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동간척도나 비율척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정률 상관분석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게시판에 자세히 남겨놓긴 했는데요. 이제 스피어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위차 상관분석 이 스피어만 학자 이름이에요. 스피어만의 등위차 상관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어슨의 정률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서열 척도에서 등위차 상관 분석을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 동간과 비율 척도에서 정률 상관 분석을 사용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는 대부분 이 정률 상관 분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에서 동간이나 비율 척도가 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상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산포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나 이 지금 게시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등위차 상관 분석과 정률 상관 분석의 명칭을 알아두시고요. 이 등위차 상관 분석이 서열 척도, 그러니까 순위와 관계는 서열 척도에 사용된다는 거, 정률 상관 분석이 동간의 비율 척도에서 사용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A형 9번 문제고요. 이거 체육교수론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수업 단계의 명칭을 쓰고 과제구조 측면에서 그 특징을 제시할 것, 니은에 해당하는 수업 단계의 명칭을 쓰고 과제구조 측면에서 그 특징을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게 될게요. 1차 시에 보게 되면 전술 문제라고 나와 있고 학습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술 문제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봐서도 한번 볼게요. 게임 분류를 확인하고요. 주요 전술과 기술, 축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게임 분류 체계 및 축구 특징의 확인, 모든 편성 후 주요 전술과 기술을 목록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7번 차시가 이렇게 쭉 가는 거네요. 7차 시에 소유권 유지와 관련되는 거였는데 정식 게임을 가는 거죠. 16차 시에도 정식 게임을 가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단원 계획서잖아요. 단원 수준에서의 여기서 지금 어떤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전술 게임 모형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1차 시에 대한 전술 문제,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소유권 유지에 대한 게임 형식 게임의 그다음 기억 니은, 그다음 정식 게임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로만 봐서도 전술 게임 모형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독특한 이제 과제 구조가 있고 그 과제 구조가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던 겁니다. 과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초기 게임 형식, 기술 연습, 변형 게임, 그다음 정식 게임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초기 게임 형식, 기억이 이제 기술 연습이 되는 거죠. 니은이 변형 게임이 되는 건데 기억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 연습이 되는 거고 니은에 해당하는 수업 단계의 명칭이 변형 게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구조 측면에서 그 특징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변형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대표성과 과장성입니다. 이것은 이 변형 게임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명칭이
그다음에 대표성과 과장성이란 명칭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봤지만 이것이 단답형이라든가 이 괄호넣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은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 교사가 변형 게임을 설계할 때 실제 게임과 흡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구의 변형 게임을 하려는데 배구가 아니고 뭐 전혀 다른 뭐 예를 들면은 전혀 다른 배구가 아닌 다른 경기 있잖아요. 전혀 다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구의 느낌과 비슷하게끔 변형 게임을 설정하라는 거고요. 그 느낌이 이제 대표성이라는 거고, 과장성은 예를 들어서 교사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전술,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특정 게임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변형 게임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장성입니다. 즉 교사가 강조하고 싶은 전술이나 교사가 강조하고 싶은 게임 상황을 계속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그 게임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과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형 게임이랑 명칭, 대표성이랑 명칭, 과장성이랑 명칭을 꼭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기술 연습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학생이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축구 같아요. 축구니까 이 축구는 공간에 침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간에 침투하는 게.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간, 그 다음에 공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유권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패스 연습을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개념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습.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술 연습을 한 후에 이 기술 연습을 바탕으로 변형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전술게임 모형이라는 거, 전술게임 모형의 과제 구조가 초기 게임 형식, 기술 연습, 변형 게임, 정식 게임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과제 구조보다도 특히 변형 게임의 과제 구조, 그 안에 대표성과 과장성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A형 7번 문제고요. 이것은 산소 해리 곡선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운동 중에 체온이 상승하고 이 운동 중에 몸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근육 내에서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되는 이 산소 해리 곡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즉 산소가 더 근육으로 갔었을 때 더 빨리 해리가 돼서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게 된다, 이거고요. 이쪽부터 이제 우측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데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폐에서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산소의 결합력이 더 강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옮겨졌을 때는 산소가 해리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가 이제 운동 중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상황이 어떤 게 일어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체온이 상승하고 pH가 감소하며, 여기서 pH가 감소한다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체온이 상승하고 결국 pH 산성도를 측정하는 게 수소 이온 농도의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소 이온 농도가 많으면 pH가 낮아지는 거고, 수소 이온 농도가 낮으면 pH가 높아지는 거죠. 즉 알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H 플러스가 이제 산성도와 관계되는 거, 그다음에 OH 마이너스가 이제 염기와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pH가 감소하며 요 P는 이제 산소 분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몸의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수소 이온이 몸에 증가하게 되면서 pH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게 되죠. 해리 곡선이 우측으로, 아까 제가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근육에서의 동정맥 산소차가 산소가 더 많이 해리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동정맥 산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음, 이렇게 나오고, 이 반대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으로 가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겠죠. 즉 폐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산소의 결합력이 더 강해지는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지금 보어 효과와 홀데인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요게 지금 산소 해리 곡선이잖아요. 산소 해리 곡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산소 해리 곡선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 이 붉은색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갔었을 때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가 이제 운동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산소 친화도가 낮아진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진다는 게 pH가 낮아진다는 거고요. CO2 분압, 아까 산소 분압이 올라간다고 했죠. 체온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23bpg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운동 생리학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 CO2 분압이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진다는 거, 체온이 상승한다는 거 꼭 알아주고요. 이 반대편을 제가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반대편 물어보는 거 이제 폐에서 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산소의 결합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수율이 낮아져서 pH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고 체온이 낮아지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제 게시판에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폐와 조직에서 어떻게 포화도가 변화되는지 읽어보고요. 그리고 보호 효과와 홀데인 효과가 나눴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해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보호 효과는 산소와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산소와 관련되는 이야기. 즉, 지금 이 산소 해리 곡선이 나오고 산소와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효과냐고 물어본다. 그럼 보호 효과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홀데인 효과는 이산화탄소와 관련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근데 무슨 효과냐 물어보게 되면 이제 홀데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효과의 핵심 원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개찌개에서 생성된 CO2와 H+는 산소 방출을 촉진하고 폐에서는 그 반대작용으로 산소 결합을 촉진한다. 라는 게 보호 효과의 개념인데 즉 계속 산소와 관련되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호 효과가 되는 거고요. 홀데인 효과는 조직에서 산소를 방출한 헤모글로빈은 CO2를 더 많이 운반하고 폐에서 산소를 결합한 헤모글로빈은 CO2를 쉽게 방출한다. 이렇게 나와서 어떤 그 이산화탄소와 관련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홀데인 효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홀데인 효과 그 밑에 이제 살짝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의 산소화 정도가 이산화탄소 운반 능력에 영향을 주는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호 효과 UFO 한번 볼게요. 수소이온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 이렇게 해서 이 산소 해리 곡선이 이 보호 효과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보호 효과와 이 보호 효과의 개념 한번 보세요. 수소이온 여기 수소이온 나와 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나와 있고요.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 이렇게 해서 윤리 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 저희가 커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동정맥 산소차가 여기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소 해리 곡선과 관련된 효과는 이제 보호 효과가 되는 거고 보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홀데인 효과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동정맥 산소차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되는 상황을 언급하는 게 보호 효과입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아서 알고 계시고요. 산소 해리 곡선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언제든 시험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항상 합격을 응원하고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미래 정보체육이었습니다.